정토원에 계신 정복 스님의 원효의 깨달음과 반증입니다. 정복 스님은 2019년 9월 27일에 출간한 원효성사, 원효의 보살계 두 권을 통해서 새로운 문장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원효는 파괴한 이에 한송한 것이 아니라 한속한 이에 여섯공주와 인연을 맺은 보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효는 누구보다도 계율에 투철했다는 점을 원효의 보살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송 정목 스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양산정토원에 주석하시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부산연구원, 대전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에서 원효의 일심 사상과 실천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본 연구소와는 지난해 6월 열반종료 번역 출간 학술대회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목 스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들려요? 들립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저는 이제 스님들로 학자들로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토종입니다. 토종인데 아주 특별한 토종입니다. 강원에서 이제 강원 공부를 조금 하고 한문을 너무 잘해가지고 강사 스님들이 이제 그냥 불법으로 강원 다니면서부터 4학년 때부터 이 학생들이 가르쳤어요. 들어온 스님들을. 그러다가 이제 또 졸업하고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소임을 보다가 놓고 올해 17년째 제가 사는 곳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지만은 이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저를 소개하려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잡일을 안 하고 공부는 이 원효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효학은 다 그렇지만은 스승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약 한 17, 18년 동안에 누구 한 사람한테 그 원효를 찬탄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냥 마음으로 원효가 이리 중요하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가깝게 원효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한 5년 전에 제가 매스컴 방송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박태원 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원효에 대해서 진실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한번 했어요. 제가 원효에 빠진 거는 뭐냐면은 혼자 쭉 공부를 하다가 약 10년 동안 교학만 했으니까 강원 4년 또 학교 가가지고 또 4년 그럼 8년이지. 8년이면은 또 강사 2년 그럼 10년이지. 한국에서 10년 동안 이 IQ가 지능지수가 3자리인 사람이 10년 동안을 하면은 할 것 다 하는 거거든. IQ 2자리인 사람은 안 되고 3자리인 사람. 그래서 원전도 많이 보고 다 봤단 말이야. 다 봤는데 시원하질 않아요.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원효를 하다가 쭉 공부를 하다가 어느 때 아주 이상한 얘기라. 아까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우리 소장님이 어려웠죠. 이 얘기가. 저는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바된 소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1400년 전에 원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효인 것 닮은 것 같아요. 닮았어요. 닮았는데 근데 잠을 자기 전에도 항상 계속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원효인 것 같다. 그래서 생긴 것도 나 닮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원효의 진영 있죠? 진영을 보면 저건 아니야. 저건 나 안 닮았어.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원효의 진영으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2조 말에 우리 해방 이후에 바로 그랬나? 아주 늦게 그리는 건데 반들반들이 생긴 원효 있어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야, 이건 너무 아니야. 이건 너무 지금 가면서 너무 다르게 돼 있어. 그러다가 어느 때 일본 고산사에 있는 원효 진영을 보고는 저게 비슷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오랜만에 이제 하여튼 길어지네 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딱 원본이 왔길래 바로 이제 경주 박물관에 가가지고 입수도 해가지고, 한국의 고선사 원효 진영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모사본이 저희 정톤에 있는 것이 3년 동안 한국의 화가들이 그린 것보다도 잘 그린 모사본이 있습니다. 쫙 그리면서 저기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밥 먹고 일하고 어디 나가는 것도 나는 지금 원효의 길을 걷고 있다. 계속 제가 마취를 시켰어요. 체면을 시켰다. 그러면서 글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읽었을 때요. 무랑수경, 종효, 아미타경, 소, 또 원효의 쭉 해나가면서 쭉 보면서 전부 다 보기는 보고 우리 여기 연구소에서도 다 지금 봤지만은 보고 전부 보고 여기는 이제 이 주석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두루두루 다 보고 이제 지금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주석을 안 하고 주석은 머리가 아파서 안 해. 주석서는 이 학생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자꾸 이건 내가 쓴 것 같다. 내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지만은 내가 쓴 것 같다. 묘한 거예요. 무랑수경 종효 봐도 내가 쓴 것 같고 화살개본 지붕 여기 봐도 내가 쓴 것 같고 귀신론을 봐도 내가 쓴 것 같고 그럼 전부 다 내가 쓴 것 같잖아. 그렇죠? 한 20권 있는 게. 그러면 전부 내가 쓴 것 같으면 전부 해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해설이 가능하지. 다 그냥 시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죠? 자, 이게 말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 원효에 이렇게 빠졌냐 그러면은 너무 궁금한 것들이 원효에 다 나와서 그래요. 중국 2000년 조사 진짜 좀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돼. 인도도 게임이 안 되고 저는 제2 붙다라 그래요. 그래서 제2 붙다라 그랬다고 아주 우리 선배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네가 얼마나 아느냐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깨달음의 경계 내가 그 놀랐다. 나는 놀란다는데 놀란 경계를 얘기했더니 다 빠꾸 맞았어. 선사들한테라. 근데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을 빠꾸 해버려. 잘못된 거라고. 아니 이 아주 심하게 정진하고 깊이 정진하는 사람들을 다 차버리는 거야. 길을 터주질 않아.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교학 있죠. 교학 내가 알고 싶은 교학.
무슨 사성제, 무슨 팔정도, 십이연기 이런 것 말고 그 내가 채우지 못했던 이것을 전부 언어에서 채웠고 중국의 논서들이나 인도의 논서들이나 일본의 논서들을 봤을 때 그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언어한테 다 있어. 그 언어를 글을 잘 읽어야 된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어, 사유, 차이 이거 잘 읽어야 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다 바치죠. 아까 우리 소장님도 다 태운다 그랬는데 그건 제가 옛날에 쓴 말이에요. 한 20년 전에 산화라고 산화 산화하고 하는 것이 제 꿈이라. 거의 가다가 민길이 맞고 병원에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딱 가는 거야. 실제로 그래 다. 그런데 그게 교학적인 면에 뛰어나고 하나는 깨달음의 문제 이걸 너무 속 시원하게 해줬다. 근데 그게 뭐냐면 교수님하고 조금 견해가 틀릴지 같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법화경 종유에서 말하는 지견이라고 표현한 거라. 지견. 지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알지자 돌견자라. 이게 지견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떠난 거야.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아무도 없어. 언어는 일단 거의 아무도 없다. 독특한 언어인데 제2붓다라. 새로운 붓다. 창조적인 붓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견이라는 말을 한국에 법화경을 많이 강의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은 없어. 지견은 실상을 알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그거 똑같아.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 이래. 실상을 알고 벌이를 터득한다는 건데 이 견자가 이 눈이 아니고 견의 대상은 눈의 대상이 아니고 이 견은 보이다라. 보이다인데 나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본다. 저는 아름답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는데 이 아름답다는 것은 눈의 대상입니까? 마음의 대상입니까? 마음의 대상이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놔두고 그를 이 견을 뭐냐면은 눈의 대상 색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가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견자는 터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볼견자가 아니고. 그래서 실상을 알고 이 터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와 깨달음 완성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이 함경에서 말하는 일진법계 또 제법 실상 또 일승의 실상. 일승의 실상이라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아하, 법화경이 일승의 실상이잖아요. 일승의 실상, 일심의 근원 이런 뜻이라. 이게 실상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형이상학 그냥 이름만 있지 실제로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 근데 이 실상을 이해하는 것들이 잘못됐다 이게. 이해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건 너무 통쾌한 거야. 남이 있죠. 남이 나를 깨달았다든지 잘한다든지 맞다든지 간에 내가 아주 기분 좋게 밥 먹고 기분 좋게 잠자고 기분 좋게 똥 싸고 즐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즐거워야 돼요. 즐겁고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는 천년의 조사가 천년이 증명하는 조사에 의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라. 이게 기가 막힌 게 이 실상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어느 도단의 길이다 뭐냐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잘못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면은 너는 틀렸다 그런 거야. 말로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했죠. 여러분을 아름답게 본다. 아름답다는 거는 지금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로 표현하기 다 표현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건 있는 거라. 아름다운 건 있는 거라. 아름답다는 그건 어느 도단이야. 어느 길이 끌어진 거야. 이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제가 이제 심취해서 신이 나는 겁니다. 신이 나고 뭐냐 이 한 올해 34년 됐어요. 올해 35년 됐습니다. 올해 35년 됐는데 한 몇 년 전부터 목마른 고기가 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우리 열심히 우리 여기 뭐냐면 온유학 토대 연구소에서 지금 열심히 이 주석 다 잡아가지고 있는데 오박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뭐냐면 보살 개범 지범욕이나 법화경 종요나 이런 것들이 지금 1400년 동안에 지금 이 현대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번역도 안 되고 있고 나 앞에 번역은 대표적으로 한 6가지가 있어요. 원효의 저술들은 전부 6가지 전체. 뭐냐면 한글 대장경이랄까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거랄까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 한두 사람만 다른 사람은 안 쳐주고 제가 6개 다 잘못됐어 번역이. 6개 다 잘못됐고 지금 이제 번역 하나 이제 열반경 종요가 한번 나왔고 이번에 나오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외람되지만은 기실론 가져가고 열반경 좀 다 시간이 없어 천천히 보고 있는데 다 검토할 거예요. 쭉 검토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제가 이 원유학 토대 연구소에서 나온 것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큰 소리 칠 수 있거든. 그렇죠? 맞죠? 아니 아직 이게 그러니까 6개월 1400년 동안 번역이 해설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시간만 있으면 다른 일을 안 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3, 4개월이면 다 해요. 해설 번역을 다.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 그래. 무랑수경 종이에서 하나가 좀 잘못됐는데 원문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무슨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흥발심에서 상견이라고 하는 건데 견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견상. 뭐냐면 폼과 이 생각을 떠난다는 것인데 내가 이 뭐냐면은 이 서로 상자 있는 그걸 잘못 고쳐가지고 이제 그런 쫙 몇 번 해온 것을 어디에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오면 반드시 다음에 고쳐야 된다 이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원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있죠. 여기 이제 그 책 있는데 오늘 제일 대답을 잘한 사람은 저 책 2권 가져왔는데 2권 드릴게요. 원효. 제가 이 원효에 대해서 너무 뭐냐면 피상적으로 알고 잘못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20권 남은 것 중에 한 10권 정도를 거의 이제 이 해설을 다 해가는데 이때쯤 내가 원효의 이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급하게 했는데 한 2달, 석 달 정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 석 달 만에 한 것이 아니고 쭉 15년, 20년 동안 마음에 가졌던 거예요. 가졌던 거. 왜 원효가 이렇게 오도되고 있을까? 이렇게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썼는데 이런 겁니다. 원효가 이제 원효가 16살에 이거 다 그게 해놨으니까 보면 아세요. 이거 안 읽어도 되겠죠? 보세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거든. 안 봐. 그러니까 연락하면 드릴게요. 책을 안 봐. 그래도 지금 이제 한국 불교 완전히 바닥이 났거든. 바닥이 나가지고 그 밑구멍까지 거의 뚫어졌거든. 이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 절대. 그래서 이제 아주 원유학 토대 연구소를 통해서 그 뭐 어떻게 일어나냐? 오직 그 뭐냐면은 원유 사상으로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다 써먹어서 낡아서 안 돼. 원유 재해석이라. 자, 원유가 이제 16살에 출가한 걸로 생각합니다. 16살 관체진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관체진년 16살이라는 거는 한국에는 기록이 없고 중국 송고승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송고승전에는 오류가 아주 많아요.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글자가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지역도 잘못 써놓고 여기 다 지적을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16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18년 동안 34살까지 출가 생활을 했는데 출가 생활을 어디서 했냐 그러면 고선사에서 다 했어요. 고선사
출가 생활을 한 기록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고선사 기록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거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이 공개적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조사를 전부 좀 해야 돼요. 전부 100개 쓴 거예요. 그대로 몇 가지 그 3개, 4개 원효 이 뭐냐면 전기들이 있는데 전부 100개 쓴 겁니다. 글자 그대로 쓰고 100개 쓴 거예요. 저는 일체책을 보지 않습니다. 대개 혼자 쭉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400년 전에 원효 같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냐면 종단에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보면 그렇지 내가 원효인데 당해야지. 아 그래요. 배가 고프면 내가 원효인데 굶어야지. 아니 그렇습니다. 그 고선사에서 살았다. 고선사에서 산 기록이 가장 많고 그 외에 기록 산 기록이 없어요. 그는 고선사에서 황룡사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황룡사로 출가를 했는데 황룡사로 출가한 것도 한국 기록에는 없습니다. 중국 기록에 나와요. 중국의 뭐냐면 의상전에 나옵니다. 그 황룡사에 전부 모여서 그때 이제 화랑도 생활도 하고 전부 총집합소인데 원효가 그 왜 못 있었느냐? 원효가 약간 그때 출가해가지고 좀 있을 때부터 뛰어났어요. 뛰어나서 약간 뭐냐면 이제 변방으로 갔어요. 아니 제가 원효잖아요. 제가 범호사 있다가 약간 변방으로 갔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아주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31~32살쯤에 세상에 나옵니다. 밖에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하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해공이에요. 예, 해공. 예, 뭐냐면 삼태기 쓰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해공 스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이제 낭지 스님을 만납니다. 낭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법화경을 배우고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보덕이에요. 보덕화상. 보덕화상인데 보덕화상하고 만난 그 시기가 보덕화상이 고구려에서 망명을 내려왔는데 전주 고대산으로 망명을 왔는데 그때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때가 650년 6월달입니다. 650년 6월달은 보덕화상이 망명을 한 시기하고 원효가 구법기를 간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650년 그 뭐냐면은 6월달을 보면서 내가 빨간지 딱 끊어놓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해서 실제로 650년 6월달인지 전부 고려사를 통해서 삼국 사기를 통해서 다 차였어요. 딱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때 650년 6월달인데 원효가 언제 이제 그러면 그 전에 보덕화상을 만나기 전에 언제 구법의 길을 걸었냐 그러면은 의상하고 650년 봄쯤에 중국을 가려고 했어요. 그게 의상하고 원효하고 같이 갔을 때는 두 곳에 다 원효의 기록에는 의상과 함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상의 기록에는 원효와 함께 돼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있을 때는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건 혼자 움직인 거예요. 항상 원효는 의상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년쯤 봄에 한번 가려다가 좀 지금 같으면 요동으로 가려다가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술라대한테 들켜가지고 다시 잡혀 내려오는 게 그때 둘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때 내려와서 이제 실패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주 희소식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고구려에서 망명한 보덕이에요. 그래서 보덕한테 가면 조금 이제 대단한 걸 배울 수 있을까 갔어요. 갔는데 별거 없었어요. 별게 없어서 6월달에 배웠는데 열왕경과 유마경을 배웠는데 별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자 650년 가을이라 가을도 9월에서 10월달쯤이라 제가 원효잖아요. 그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글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 차가운 파도를 넘어갈 것을 걱정했다고. 차가운 파도라. 차가운 파도. 여름에는 차가운 파도라 소리를 잘 안 쓰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걸 갈 때 근데 그때는 둘이 간 걸로 돼 있는데 그때 650년 가을쯤에나 봄쯤에 지금 뭐냐면 갔느냐 그때 오도를 했느냐 11년 후에 34세니까 11년 후에 45세에 갔느냐 이게 지금 논점이야 논점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상식적으로 나는 원효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저기 서상 가가지고 다들 치면서 나는 원효다, 나는 이 길을 갔을까 저 길을 갔을까 하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거든. 자, 지금 오늘 34살에 구보기를 실패를 했는데 11년 후에 11년 또 간다 그러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그 지능이 뭐냐면 세 자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게 11년 동안도 못 깨달으면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번 구도 열정이 불타면 5분 안에 끝내라 그래요. 5분 안에 끝내라. 구도 열정이 이 불탔을 때가 봄이니까 바로 기회가 있으면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6월달에 간 거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5분 안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5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650년에 가려고 할 때는 현장 법사를 원래 만나러 가려고 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귀국한 지 5년째 되는 해예요. 5년째. 그러면 11년 있다가 그러면 현장 법사가 귀국한 지 16년 만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 법사가 뭘 하겠어요? 이게 뭘 나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16년 후에. 그럼 반갑게 맞아들이질 않아요. 원래는 빨리 오지 무슨 머리를 그렇게 오래 굴리고 와 이래요. 아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 갔다 그러면은 45세에 뭐냐면 당나라로 갔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해냐 그러면은 무예랑이 별세를 하네요. 별세. 죽으려나. 그러면 원효가 유학을 갔으면은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야 돼. 왜? 그때는 이미 지금 결혼을 한 나이거든요. 돌아와야 되고, 만약에 안 갔으면은 유학을 가면 안 되는데, 한국의 정서상, 동양서상. 그래서 45세는 간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결혼의 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없어. 이쪽만 해야지. 결혼의 문제. 자, 원효가 34살쯤에 오도를 한 걸로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나이를 보나 뭐냐면 구부부 과정을 보나 그 34살에 했다면 34살에 했으면은 그때 원효가 거사가 된 거사, 머리를 기르고 밖으로 환속을 한 기록이 고선사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소리, 나를 죽일 것 같은 활. 그래서 뭐냐면 거사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이걸 간과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 비문에는 전부 미사 어구를 써서 이 뭐냐면 귀감이 되게, 후세에 귀감이 되게 비문을 써야 되는데, 그런 강렬한 언어를 쓴 것은 대단히 그 고선사 비문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선사 비를 쓰려고 준비를 할 때 손자인 설중엽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살아있을 때 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세우지를 못하고 그 뒤에 세운 겁니다.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나온 거다. 바로 나왔다. 바로 나오고 34살에 나왔습니다. 34살에 나오고 이 혼인은 그러면은 요속공자하고 언제 했느냐 그러면 혼인은 한 기간이 아주 적어져 있어요. 좁아져.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적어요. 무예랑 때 한 거란 말이야. 무예랑 때면 38살에서 45살 사이고, 그 다음에 요속공주가 남편이 있어요. 김흥문이라고. 그럼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안 죽어서는 원효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잖아. 안 되니까 39살에 원효가 39살 때 뭐냐면 김흥문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요즘 같으면 가능하지만은 그게 남편이 올해 죽었는데 내년에 그 혼인을 하면 되냐?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도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3년 4년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41살로 잡았거든요. 다 내가 잡은 거야. 그런데 역사에 다 거의 그래야 나와. 41살로 해야지 설중업은 나이하고 맞아.
일찍 나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일찍 갔다는 일찍 놓으면 안 돼. 왜 일찍 놓으면 안 되냐면은 40살 이하로 장가를 가가지고 설중여비를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설중여비가 한 9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 아시겠어요? 대강 이해하죠?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가지고 41살 때 가면은 설중여비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79살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늦게 오래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딱 맞다 이것이고, 또 뭐 다음에 뭐 질문 시간 있으면 하든지. 큰일 났네. 맞춰야 되는데. 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비문은 있죠. 비문은 그 원효라는 이름을 승가에서 공식적으로 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원효라는 이름은 환석하고 쓴 거예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다. 없고 이제 뭐냐면은 고선사비를 쓰실 원효가, 그러면 고선사비를 원효가 열반을 하고 93년 이후에 고선사비를 뭐냐면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설중업이도 살아 있었어요. 그때 비 이름을 무엇으로 쓰느냐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자료를 다 찾을 거예요. 그때 원효라고 쓰질 않고 어마어마해 중국까지 인도까지 이미 전부 소문이 났는데, 원효 성사비라고 써야 되잖아. 쓸 수가 없어. 왜? 원효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환속을 해서 썼기 때문에 승가에서는 쓰질 않아요. 그리고 고선사 서당 화상비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보세요만은 서당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많아. 서동이라. 서동.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불교는 어떠냐면 서당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서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서당으로 했느냐, 이것을 밝혀야 돼. 한국 불교는 한 번도 몰라 아직 원효에 대해서. 그 정도라. 그래서 서동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원효 정기 내용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500년 후에 뭐냐면 의천에 의해 가지고 분황사에 비를 세울 때, 비를 어마어마한 기록을 많이 해서 비를 세우는데, 그때 이름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때 이미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원효 옹호 세력도 나타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또 원효를 쓰면 되지 않느냐. 안 돼. 원효는 이미 한석으로 했기 때문에 승가에서 공식적으로 쓴 이름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화정국사라고 쓴 거예요.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인정을 안 하네 또.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좋은데,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은데, 그러면 전부 책에 원효라고 돼 있잖아. 원효라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그러면은 뭐냐면은 거의 환석 뒤에 쓴 거라. 환석 뒤에 쓴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알아. 보살계범 지범여기도 거사 신분으로 쓴 것이고, 또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실론 별기, 오늘 이제 기실론 중요하죠. 기실론 별기를 이제 먼저 쓴 거예요. 먼저 쓰고 이제 소를 썼는데, 기실론 별기는 아주 초기에 썼어요. 초기에 썼는데, 그 뒤에다가 기실론 별기 제일 뒤에다가 한문으로 세부라고 써놨거든. 새벽 원효라 이 말인데, 요거는 그러면 어디서 썼느냐? 그 기실론 별기를 초계사에서 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록이 있죠. 여러 가지 기록을 봐가지고 승가에서 구체적으로 산 생활보다도 초계사에서 생활한 흔적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초계사는 자기 고향이거든. 거기서 누구하고 살았느냐? 거기서 누구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누구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몰라. 거기서 초계사에서 누구하고 살았어요? 요석이하고 설총하고 살았다니까. 설총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한가할 때 아주 이제 뭐냐면은 구도열정에 이미 깨달았으니까 글을 써야 되겠다는 힘이 이제 강렬했을 때 조금 쉬어야 되겠는데, 그때 쓴 것이 행명사라. 행명사. 그때는 옛날에 그 출가 전에, 한석하기 전에 그 참 착실한 도반절이었는가 봐. 행명사. 그게 55세 때 쓴 나이를 적어놨는데, 그게 판비랑론인데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분황세에서 뭐냐면 하암경 소를 썼다고 하는데, 분황세에서 산 기록은 없어. 그래서 제 책에는 말입니다. 분황사에서 하암경 소를 썼을 시기까지 내가 추적을 해놨거든. 그건 뭐냐면 초기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또는 문무왕의 배려로 분황사에 조금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별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은 누구냐 하면 무열왕이 아니고 문무왕이라. 그리고 원효는 그때 원효가 그 요속궁주하고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전시 상태, 전시 비상사태고, 그때는 아주 그냥 그때 전시에 또 연애하다가 칼 맞은 또 스님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김유신이가 누굽니까? 김유신은 땅이고 뭐냐면은 무열왕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무슨 연애를 하고 그렇습니까? 극히 정략적이고, 그 정말로 그 언녀의 만약 가슴 아픈 사연, 그 다음에 대승의 길을 걸은 거에 대해서 가장 내 마음을 울린 것은 누구냐 하면은 일본의 뭐냐면 한문으로는 담해 삼선인데 그 뭡니까? 이름이 일본 말로 이름이 뭐예요? 몰라? 중요해요. 그 역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 저기는 빠졌던데 오미노 미운인데 그분이 윤문 그러면 문물을 다 갖추고, 그다음에 광과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이랬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때 대문호이고 재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냐면 그 글을, 그 시를 보고 제가 울었어요. 우리 내가 원효잖아. 그러니까 울었지. 저 재상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도인입니다. 그분이 시를 썼는데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했다니까.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한 거예요. 요속공주하고 혼인을 안 했으면 삼국 통일을 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뭐냐면 요속공주하고 혼인할 무렵에 그 뭐냐면 문무왕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은 아주 진짜 피눈물 나는 가정사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봤어요? 읽어봐야 돼요. 그 딸하고 사이하고 전쟁 가서 죽어버리고, 또 셋째 딸은 또 뭐냐면 그 정략적으로 김유신이가 또 데리고 갔지. 또 하나 또 이제 뭐냐면 딸 하나 있는데 이것도 요속공주 남편마저 또 전사를 해버렸지. 피눈물 나는 게 이게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지방 꼬라지가 뭐냐 그러면서 정말로 난리였어요. 그때 이제 김유신이 들어가지고 정략적으로 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선사, 저는 요속궁의 달밤이라는 그 사건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다른 데 없고 향전이라고 고향에서 내려오는 그 기록이 있는 건데, 그런 기록들이 많이 그 자세히 내려오는 걸 보면은 초계에서 오래 살았다 이런 거예요. 전생 따라 삼천리 같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했다. 죄송합니다.